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수준 미달, 자격 위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주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들여다보는 김준혁의 역지사지,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조금씩 얼굴이 돌아오시네요. 예, 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뺄 생각입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그래요? 예. 더 안 빼셔도 되겠어요. 예. 오늘 역지사지 하기 전에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교육위원회잖아요. 네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어제 청문회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 시까지 하셨어요? 어제 11시 45분까지 했습니다. 밤에? 네네. 12시는 안 넘겼군요. 예, 어차피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여야 합의해서 11시 45분에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초대 내각 구성 후보자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제일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여론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그 두 후보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오늘 지금 12시까지 방금 전에 끝났는데 그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정의원님들한테 지금 여쭤봤는데 모두 11,656분이 참여하셨어요. 예. 둘 다 임명해도 된다가 26% 나왔고요. 둘 다 임명하면 안 된다가 34% 나왔어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해도 되는데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곤란하다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강선우는 임명하면 안 되고 이진숙은 임명해도 된다는 2%밖에 안 나왔어요. 이걸로 봤을 때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났어도 지금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청문회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그 장관 시켜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이제 임명을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임명이라기보다 이제 어쨌든 지명을 한 분이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보수 인사인 정규재 씨 조갑재 선생을 만났었을 때 그때 이제 본인도 추천을 받은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현재 여론 보니까 좀 안 좋은 여론이 있어서 좀 딱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셨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의 의중은 이제 본인이 추천한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잘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였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대통령님 입장에서 충남 지역과 여성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 받았고, 특히나 또 이제 국민 추천제에서 그 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이제 이렇게 추천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아마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걸 이제 고려해서 추천을 하게 된 것이었고, 어제 제가 이제 제가라고 하는 표현보다 여야 교육위 의원들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일단 가장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논문 표절 문제하고 또 자녀 이제 딸 2명이죠. 조기 유학 보낸 문제. 이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학 교수 출신이고 논문도 저도 꽤 쓴 사람인데 이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야하고 이공계 분야는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저도 건축가 교수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셨구나. 연락을 하고 또 제 작은 아이도 이공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쪽 분야의 연구 풍토 내지는 논문 쓰기는 좀 어떤 방식이냐라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대체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했듯이 이공계는 이제 지도교수하고 제자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논문들을 이제 지도교수가 제1저자 내진 교신저자로 이제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내용을 더 확대 연구해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제 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의 어떤 집중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혹은 공동저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꼭 그 교수가 스승이 제1저자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자들하고 같이 했었던 논문 중에 뭐 제1저자로 한 건 거의 없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논문 문제는 뭐 국민검증단에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뭐 인정할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36년간의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저는 이 점은 또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좀 뭐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미국 내에서도 미국인들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최고급 기숙형 대학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공교육을 강화해야 될 입장에서 사교육으로 특히나 또 외국 유학을 보냈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인데 대학 입시의 그 고통 이런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과연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뭐 좀 송구하다 뭐 사과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현안들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 의사를 뭐 표명한다기보다 어떤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잘 지켜본다는 것으로 제 이야기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당 의원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입장이 좀 난처하신 게 있죠. 막 입장을 확 밝히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니까 충분히 감안하고 들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느껴지네요. 예, 이준석 장관 후보자에 모든 사람이 대해서 다 뭐 그 충족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지금 아까 우리가 투표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정어리 TV 사랑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정어리연들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물러나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준석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했죠. 네. 뭐 그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다양한 그 인사 정책을 좀 써야 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꾸로 국민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참다운 민주 지도자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정부가 잘 되고 지금까지 내란에 의해서 붕괴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라도 이준석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적소적재잖아요. 적재적소보다도 더 적소의 적재.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장관인데 뭐 2년 문제로 뭐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문제? 고용노동부하고 이념하고 꼭 그것이 매치가 안 되란 법은 없지만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수 출신이고 근데 논문 표절 클리어 못하고 더
더군다나 공교육 같은 부분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저는 지금 이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게 공교육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부 장관 제의가 왔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제가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교육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공교육이 좀 강화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교육으로 이렇게 그 낭비되는 가계, 부채. 실제로 만약에 사교육이 좀 약화된다고 한다면 현재 그 이런 지출, 가계 지출의 20%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교육을 약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주는 것들이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분위기가 어떤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벌써 임기 시작한 장관도 두 분인가 계시죠? 예. 예. 두 분 계시고요. 저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냥 바로 그냥 예. 임명이 됐고 상당히 내용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은 앞으로 일단 그 모든 장관에 대해서 인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좀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제 인사청문회 했던 우리 교육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른 장관들의 어떤 여러 거치들이 글쎄 뭐 이번 주 안에 대통령께서 표명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음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아마도 뭐 인준이든 예. 아니면은 뭐 지명 철회든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 목금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판단을 내립니다. 예. 오늘 재헌절이잖아요. 네네. 77주년인데 재헌절 7월 17일이 조선왕조 건국일 7월 17일이라고 갔잖아요. 예. 그게 재헌절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인데 일부러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서 7월 17일 날 공포했다. 이게 정설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맞춘 겁니까? 우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정설은 아니고요. 실제로다가 그 조선 왕조의 건국일을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선 왕조를 건국일을 생각한다는 건 일종의 복벽적 개념. 그러니까 복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왕조 체제, 왕조 국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상해 임정의 헌법이 4월 11일 제정되면서 그리고 4월 13일 날이 이제 그 상해 임정이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월 11일 날 재헌헌법이 이제 임시 정부의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공화정을 천명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뺏긴 것이 1910년이고 그리고 9년 뒤에 3.1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500년 동안 왕조 체제였는데 9년이 지난 뒤에 민주공화정을 천명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앞선 시기에 1918년에 이미 조선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대동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동단이 만들어지면서 민주공화정을 천명을 해요. 그래서 대동단 단장을 하셨던 분이 김가진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가진 선생이 정말 그 고종 때 판서를 역임했던 고종의 최측근 신하였고 가장 높은 고위직에 있던 분이 가족들이 다 상해 임정으로 가게 됐죠. 그 김가진 선생의 아들 김의안 선생이
백범 선생이 이제 비서를 했고 김우한 선생의 아드님이 그 유명한 김자동 선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중경 임시정부 마지막에 갔을 때 김자동 선생 모시고 갔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인데 김가진 선생이 대동단 단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바로 이 복벽하지 않고 민주공화정을 천명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주공화정을 천명했던 우리 선조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왕조 건국일에 맞춰서 그 재헌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1948년 이제 미 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 군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재헌헌법을 만들고 재헌국회를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조선왕조 건국일을 맞춘 건 아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호사가들의 이야기다. 예. 날짜가 그렇게 겹쳤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약간 뭐 여담으로 하자면은 뭐 그런 거죠. 앞서 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인사정책이 적재적소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 정조임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탕평정책의 핵심입니다. 정조탕평정책이 줄론탕평이라고 해서 적재적소에 당파를 초월한 인재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조대 탕평, 영조대 탕평은 완론탕평이라고 해서 DJP 연합 같은 거예요. 연합체계, 노론, 소론, 남인 이 3당의 그 퍼센트를 나누어서 관직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조의 정책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정조의 정책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 원내 부대표로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갔다가 이제 그 청와대로 돌아가는 날짜를 언론에서 보니까 9월 22일이더라. 9월 22일. 예. 그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00일 되는 날이 9월 22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언론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제 저희들 배웅해 주는 자리에 제가 옆에 서 있다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대통령님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세 분이 이제 서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9월 22일 날 청와대로 돌아간다면서요? 그랬더니 언론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뭐 날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여쭤보길래 이 날이 저 정조대왕 탄신일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냥 대통령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9월 22일이 정조 9월 22일. 그래서 이거 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표현으로 도수가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님이 정조 계승하겠다고 계지술사한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돌아가는 날도 이게 정조 탄신일 돌아가는 거 이거 알고 잡은 거냐 그냥 잡은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호사가들의 이야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또 즐겁게 하고 또 나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조금 전에 그 이제 재헌헌법 날과 또 조선왕조 건국일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좀 즐거운 또 이야기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요일도 좋네요. 월요일이네요. 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 뭐 날짜가 좋은데. 근데 그날 이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수리 보수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뭐 그날 안까지 여러 안에 정비가 다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또 이게 우리가 변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로 이제 크게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작업이 늦고 보안 문제가 좀 취약하고 하면 그 뒤에 다시 날짜를 연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시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은 뭘로 쓰면 될까요?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굉장히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다시 중요하게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긴 뭐 국방부 뺏겼다가 더 좋게 만들어서 돌아가면 그 보상도 되긴 되겠는데 일단 돌아가게 되면 그 지금은 이제 집무 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그 앞에 파묻었다는 뭐 이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다 일단 다 제거를 해야죠. 이제 그런 진실을 밝혀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이야기할 건진법사의 그 일광사 그리고
아마테라스 사당 혹은 아마테라스 굿당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충격적으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그 대통령 선거 외에 지금 첫 방송입니다. 그 전에도 대통령 선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방송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인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도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실 만찬에 갔다가 만찬장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네. 그 대통령 바로 뒤에 병풍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병풍이 이제 궁중연해도를 병풍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궁중연해도의 병풍에 거의 뭐 95% 이상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도입니다. 네. 근데 왕비가 주인공인 연해도인 거예요. 그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왕비가 주인공으로 있는 연해도 자체를. 그런데 제가 옛날 작품일 거 아니에요. 옛날 작품을 이제 모작해서 똑같이 복제해서 갖다 놓은 거죠. 아하. 예, 복제품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걸 이제 갖다 놓은 거죠. 보통 이제 그 국회 안에도 국회의장 뒤에 뭐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예. 보면은 그 여러 병풍들 이거 예. 다 우리 저 조선 왕실 유물들을 복제해서 갖다 놓은 것들이거든요. 국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대통령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인데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병풍이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조선시대 왕실문화라고 하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그 왕비가 중심이 되는 연해도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지 않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제 그걸 좀 여쭤볼게요. 왕비가 중심이 된 연해도 그림인데 원래 왕비가 중심이 된 연해도 그림이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왕이 중심이 된 연해도인데 왕비가 중심인 것처럼 새로 그려서 가져왔다는 겁니까? 왕비가 중심이 된 연해도인 거죠. 그걸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그걸 카피를 한 걸 갖다 그렇죠. 놨다. 그런데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제가 그때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역시 김건희다. 아하. 이 장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V1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네요. 그런 장소다. 그랬더니 뭐 대통령님이나 뭐 거기 수석들이나 그 이제 사실 뭐 뒤에 있으니까 있나 보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예,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또 역사를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다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걸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일광과 아마테라스와 건진 김건희하고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거는 건진이라고 하는 이 전성배 사실은 뭐 정말 무속인이죠. 예. 이 무속인이 승려를 가장한 그러니까 충주에는 일광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속 굿당인데 그것을 일광조계종이라고 하는 불교적 내용으로 변조를 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안에 법당인 것처럼 하고 비밀법당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진이 있으면 한번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테라스라는 게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닙니까? 지금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이 여신이에요, 여신. 태양의 여신입니다. 이 태양의 여신인데 그러면 건지는 저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거죠. 일광. 예. 일광이라는 게 일이 날일자. 날일자고 예. 빛 아닙니까? 예, 헷갈리. 예.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이에요. 태양의 예. 여신. 태양신입니다. 그럼 이 태양신이 한국에 존재하는 태양신은 누굽니까? 김건희인 거죠. 여신이고 여신. 태양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이게 이제 뭐 김건희가 무조건 태양신이다라고 100%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란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일화되어 있느냐.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그 뉴라이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현재의
국가를 안정시키게 발전한 기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부터입니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일광사예요. 오. 전 직접 가봤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 유골이 있는 사당이 일광사입니다. 똑같이 일광이에요. 이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일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식사했던 데도 일광 횟집 아니에요? 일광 횟집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그 일광 횟집 있었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거 봐라. 내 저 일광 횟집. 내 일광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이 일광, 아마테라스 일광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정말 무서운 세력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현역 국회의원이 또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사교 집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다. 있었다고 봐야죠. 예,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일광사, 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건진법사와 김건희가 그 비밀의 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일종의 굿 같은 그런 재래 의식을 행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건진 집에서 관봉권 5천만 원도 발견되잖아요. 다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죠. 듣지도 않은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그 CCTV 그 일대를 좀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정재계 관료들 내지는 당시 극우 세력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그곳을 분명히 다녔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일광사의 문제를 단순하게 비밀의 방 혹은 뭐 사이비 무속 집단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친일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이 제2의 매국행위, 그러니까 제2의 을사늑약을 만들려고 하는 이 집단들이 비밀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좀 무리하게 추측을 좀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공도 그렇고 건진도 그렇고 또 노상훈이라는 친구도 그 점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금 주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이비 무속 집단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사이비 무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건진이 신천지하고도 상당히 가까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신천지 통일교 예.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한국의 그 우파에서 친일 집단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리박스쿨 그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리박스쿨의 청문회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친일 우익 극우화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책 보게 되면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당시에 일진회가 한국과 일본의 병합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병합을 요구하는 게 더욱 커져서, 그래서 그 맥락 사이에 보면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병합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군사적 강압 그리고 힘에 의한 논리로 우리를 갖다 강제로 병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병합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병합된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리박스쿨 청문회 때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실제로는 을사늑약 이후에 계속 친일 세력들이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민특위도 해체시키고 국회의원들 뿌락치라고 해서 다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친일 인사들이 대거 등용돼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걸 다 장악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등장을 했지만 행정부의 권력만 장악했을 뿐이지 사법부와 입법부 혹은 나머지 정치 권력의 모든 권한들은 아직도 저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친일 세력들이 하나의 상징적 90점으로 다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일본의 태양의 여신을 숭배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고 그 비밀 조직 거점을 통해서 세력화를 해나가고 그것의 중심 인물이 일종의 김건희를 과거 신라 시대에 보면 신궁이라는 게 존재하죠. 신궁의 여사제와 같은 역할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추측을 제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태원 참사 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저런 일본식 옷을 입고 의식을 치른 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아하. 있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검은 리본, 이런 부분들이 당시 근조라고 하는 글씨를 쓰지 않는 그냥 검은 리본을 매게 하거나 어떠한 위패에 이름을 쓰지 않게 하는 위패를 두게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네요. 어떻게 갑자기 저 슬픔의 공간 안에서 일본 사제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싹 걸어갔다 사라지냔 말이죠. 저것이 다 저 문제까지도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건진 그 집에 보면 이렇게 그 2층 거실하고 큰 방에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 불상은 이제 비로 잔화불인데 예. 저 비도 잔화불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는 저것까지는 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저 비로 잔화불은 우리가 법신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이제 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것까지 보여주면 저 모습을 보면은 이제 뭐 충분히 불당이구나.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다가 실제 진짜 공간 아마테라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아마테라스. 예, 이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뭐랄까 제대로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규모도 더 크고. 그럼요. 이 아마테라스는 일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태양신이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 이 극우화된 뉴라이트 사람들한테 일본이 신공왕후가 바다를 건너서 지금 그 가야를 쳐가지고 임나 일본부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일본 서기에 있는데 이게 조작된 내용들이죠. 근데 그때 신공왕후가 바다를 건널 때 임신 9개월에서 아이 낳기 직전이었는데 저 아마테라스한테 기도를 해서 아기 낳는 걸 유보해서 마침내 그 한반도를 점령하고 돌아가서 아기를 낳아서 황제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저런 내용들을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 안에 저걸 만들어 놨다. 그리고 저 내용이 저는 충주 일광사 그 충주 일광사를 저는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거기도 압수수색 했잖아요. 예, 압수수색을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 말에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 압수수색 했잖아요. 압수수색 했는데 그때 저런 거 안 나왔잖아요. 저는 제가 봐선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덮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걸 갖다가 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건진 휴대전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김건희는 왜 빠졌을까요? 글쎄요.
저는 또 다른 대포폰으로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천암전환과 뭐 이것만 가지고도 통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보통 내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기 아니죠. 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음모론의 대가들인데 그런 비밀 회합과 비밀 통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존재했을 텐데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또 특검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죠. 참 지금 저런 걸 다 밝혀내야 되는데 윤석열이 꼼짝 않고 지금 버티고 있고 오늘 재판에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뭐 그냥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예. 저 어떻게 끄집어낼 방법 없을까요? 아니 왜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것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휴. 제가 제 말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허풍선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냥 두게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그 다음 주쯤 잡으러 가면 바로 끌려 나올 겁니다. 하여튼 반성이라고는 김건희랑 같이 딱 빨리 그 집어넣어놓고 나라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나라의 예. 시작입니다. 예.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밝은 이야기 하나만 예.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열기로 됐지 않습니까?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객체국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강대국을 선언하는 거죠. 아. 예. 그 유네스코는 유엔이 만든 교육문화과학기구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해서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의 창의적 발전을 이렇게 도모하는 기구죠. 유네스코의 총회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저도 유네스코 위원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2명이 이제 유네스코 위원인데 제가 위원이고 저는 1999년부터 대한민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또 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당시 유네스코 등재할 때 역할을 좀 했었고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2004년에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할 때 제가 위원으로 직접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유네스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좀 가고 싶었는데 이제 좀 저희 여러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 문체위에 있는 조계훈 의원이 이제 다녀오셨죠. 저는 유네스코 전문가로서 또 제가 특히나 문화유산과 관련된 오랫동안의 연구와 또 관련된 일을 해왔고 또 문화유산 콘텐츠 강화와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이 일들이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큰 쾌거이다. 실제로 유엔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과, 특히나 작년 12월 3일 그 계엄, 내란 세력을 극복했던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헌신적 노력들, 이 노력들이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혁명적 일입니다. 이건 정말 그 프랑스 대혁명 이상으로 버금가는 민주시민 무혈혁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시민의 문화적 역량 그리고 민주주의적 성숙된 역량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가 인정했고 그래서 내년에 유네스코 총회를 열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처음으로다가 경주 불국사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종묘 세계문화유산으로 첫 지정이 된 것이 1995년이거든요. 딱 30년 되네. 예, 딱 30년 되는 것을 또 기념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이고 의미가 있구나. 내년에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48차 유네스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구대 암각화도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한 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14, 15가지가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저 조선시대 이제 산사 그다음에 한국의 서원 예, 그 다음이 이제 이번 반구대 암각화가 된 것이고요. 조선 왕릉 세계유산 등재될 때도 제가 좀 참여했었습니다. 이번에 반구대 암각화는 제가 처음 간 게 대학 2학년 때 겨울방학입니다. 예. 예, 봄, 여름, 가을은 볼 수 없습니다. 물에 차 있거든요. 물에 차 있으니까. 예, 차 있어서 물이 빠지면 이제 그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참 옛사람들이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놓은 것들 그리고 그 재미난 게 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신라 화랑들이 왔다 간 거 다 써놓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그때 인물들만이 아니라 신라 화랑들이 거기 가서 무예 연습을 했거든요. 거기 그 일대 가고. 그럼 옛날에는 거기에 물이 안 차 있었나 보죠? 물이 그때는 아마 덜 차 있었겠죠. 아이 2000년 전, 3000년 전 시대 지형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물이 차 있었으면 거기에 그렇게 암각화를 못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렸죠. 못 그렸고 그리고 또 신라 시대에 화랑들이 만약에 거기서 새길 정도면 겨울인데 겨울에 예. 가서 수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거라고 같다.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신라 화랑들이 나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걸 이제 새겨놓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 예전에는 방구대 암각화를 탁본을 해가지고 예. 갖다 놓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생님도 집안에 방구대 암각화가 탁본돼서 크게 있었는데 오. 돌아가시면서 어디 기증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댁에 가서 한번 딱 봤었었는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마모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좀 보존을 해야지. 자, 그 보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 그런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근데 그런 방법보다 그냥 자연 그대로 벌써 2000년 이상을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도 잘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 쓰면은 아마 반만 년 이상 또 예. 영원히 보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또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위원이신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가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맨날 자랑하는 게 우리 정어리언들의 댓글방입니다. 아, 예.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그 세계 유산위원회가 있고 예. 무형유산위원회가 예. 있고 기록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 위원회인데 이거는 이제 기록유산위원회로 예. 이번에 같이 북한 금강산도 세계유산 등재됐습니다. 같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금강산이 세계유산 등재된 걸 기념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예. 강력하게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살면서 금강산, 백두산, 개성, 평양 다 이렇게 좀 묘향산까지. 요양산까지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김준혁 의원님 뵈니까 아주 많이 배우고 또 훈훈하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준혁 의원님 우리 후원 아유, 꼭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번 좀 예. 극우 뉴라이트와의 역사 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아유, 제 후원을 하도 홍보를 안 했더니 민주당 의원 중에 거의 꼴찌. 그래요? 예, 예. 오, 그 훌륭한 정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후원은 한 분이 많이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만 원도 좋고 단 얼마라도 꾸준히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만 원까지는요 연말정산한 때 다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10만 원 넘는 것도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10,000분이 10만 원 하면은 얼마예요? 1억인가요? 예. 10,000분, 어우와. 금방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는 해하고 좀 다르죠. 올해는 3억까지. 올해 3억까지. 예, 예. 그러면 3만 분이 10만 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김준혁 의원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정치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정어리 TV가 보내드린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후원해서 훌륭한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줍시다.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후원하실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너무, 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김진혁 10만 원이면은 만 명이면 10억. 아, 그런가요? 만 명이 10만 원이면 1억. 우리 그런 숫자 너무 약해. 만 명만 일단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또 뵙죠. 예.